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에게 다이어트는 평생 따라다니는 숙제 같은 존재죠. 맞습니다. 매년 신년초가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다이어트인데요. 근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일단 음식량을 확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면 너무나 허기지고 또 힘들어서 금방 맞습니다. 포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대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아름 교수와 함께 다이어트 운동 효과를 위한 식단과 영양 처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먹는 양만 줄이면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 체중 감량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식단과 영양소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아름 교수와 함께 다이어트 운동 효과를 위한 식단과 영양 처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네. 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운동과 다이어트를 위한 영양소 섭취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운동 수행 능력과 또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물론 영양소와 운동 수행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마다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예. 상반된 의견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라면만 먹고 마라톤을 하는 경우 그냥 아주 잘 짜여진 영양 설계를 통해서 마라톤을 하는 게 훨씬 우승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에 맞는 영양소와 식단을 한다면 좀 더 다이어트나 아니면 체중 감량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해야 되는지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초반에 열의에 불타서 3시간, 4시간씩 운동을 하고 지쳐서 나중에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사실 운동을 안 해도 식단만 잘해도 체중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수분도 빠지고 체지방도 살짝 빠지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식단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체중이 감량되지 않는 순간들이 오거나 더디게 감량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운동 강도를 늘려주고 시간도 좀 늘려줘야 됩니다. 이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유산소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유산소는 수영이라든지 사이클 빠르게 걷기가 있어요. 근데 빠르게 걷기를 했을 때 자신이 이제 힘드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근력 운동을 따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체중이 빠질 때는 근육의 양이나 근육의 질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고 유산소는 매일 해줘야 되겠지만 근력 운동은 근육의 회복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격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데 양을 물어보신다면 그렇습니다. 한 번, 한 세트를 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횟수를 한 세트를 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횟수를 채워주시고 그 세트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하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쉽게 했었나 봐요, 좀.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유산소는 매일 해주고 근력 운동도 병행을 해줘야 하는데요. 사실 그 운동의 강도에 있어서 좀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유산소 운동의 경우도요,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하는 거,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도와 시간을 너무 낮게 설정을 하시면 체중 감량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개인의 질환과 상태에 맞게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에 맞게 늘려주셔야 되겠지만 운동을 전혀 안 했던 분들은 한 20분 정도로 시작을 하셔서
늘려서 결국엔 40분에서 50분을 채워주셔야 돼요. 근데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박수로 강도를 측정을 한다면 헬스장에서는 심박수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대 심박수에 50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70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최대 심박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220 마이너스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의 나이 네. 20세시죠? 그러면 220 마이너스 20을 하면 그게 최대 심박수가 돼요. 근데 거기에 50%로 시작을 하셔야 하잖아요. 네. 최대 심박수 100에서 시작을 해서 늘려서 140까지로 하시는 거죠. 그 정도의 강도가 되어야 체지방이 이제 분해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근력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트에 10회나 뭐 20회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내가 10회를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할 때가 최대 횟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횟수를 한 3세트까지 뭐 많게는 5세트까지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해주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에 대해서 저희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먹는 게 반이다. 그래서 먹는 것도 신경을 쓰는데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일단 굶어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네. 운동 전에 그래도 간단하게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그게 다이어트 목적을 하는 것과 근육을 만드는 것과 아니면 뭐 축구라든지 농구에서 자신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실 공복 운동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다이어트 운동을 할 때는 규칙성 그리고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시간 내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1시간 운동을 하는데 뭔가를 먹고 한다면 사실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내에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공복 운동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축구를 하면서 살을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축구는 적어도 2-3시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탄수화물을 약간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탄수화물도 이제 어떻게 섭취하냐가 따라 다른데 운동 한두 시간 전에는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에는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 게 소화도 되고 흡수도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운동할 때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가능하면 좀 부드러운 걸 맞아요. 예, 추천할까요? 부드러운 건데 1시간 전에 식사를 하실 때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거.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쉬우니까요. 바나나, 블루베리, 감귤류 같이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섬유질이 좀 적은 거. 그런 과일과 함께 이제 만약에 과일을 안 드실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잡곡밥에 일반 반찬 그 정도.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뭐 지방이나 단백질도 에너지원이 되긴 하는데 탄수화물처럼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운동 전에는 1시간 전에 적어도 탄수화물 위주의 소화 잘 되는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운동 전에 커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카페인 섭취는 뭐 운동 전에 어떤가요? 카페인 섭취는 운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고들 해요.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공복에 하는 걸 다이어트 시에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커피를 블랙 커피로 드시길 권해드리고 만약에 유산소 운동을 뭐 2-3시간 정도 축구나 이런 거 하느라고 2-3시간 정도 한다면 약간의 탄수화물을 추가해서 카페인 섭취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에 설탕을 좀 넣거나 아니면 에너지 음료수 있잖아요. 네. 에너지 음료나 초콜릿 바 같은 거. 그런 거에 또 어느 정도의 카페인과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섭취하고 운동을 하기를 권해드리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한 1시간 정도만 한다고 했을 땐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그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좋을까요? 운동 경기, 즉 축구나 뭐 농구 같은 거 운동 경기 전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하고 운동 중에도 탄수화물 섭취를 권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등산을 할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아주 약간의 탄수화물 섭취를 권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간에 탄수화물 섭취하는 방법은 뭐 이온 음료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로 섭취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초콜릿바 같은 거. 근데 운동 중에 탄수화물 섭취보다 더 중요한 건 수분 섭취예요. 네. 운동 자체가
노폐물 배출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할 경우에는 운동을 통한 노폐물 배출의 효과를 더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를 또 권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가요, 이건? 비타민, 미네랄 섭취도 안 하고 식단을 그냥 대충 해도 사실 굶고 그리고 운동하면 근육도 어느 정도 붙고 다이어트도 되거든요. 네. 그러나 예전에는 단백질 보충만을 강조했다면 요즘은 미네랄의 균형 잡힌 미네랄의 섭취가 운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근육의 소실이나 아니면 근력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많아요. 네. 일예로 아연과 비타민 B군은 근육 손상을,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약간의 손상이 되니까 근육 손상으로부터 회복과 근육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나 아미노산이 쌓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또 운동 후에 쌓이는 젖산의 그 제거 능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중에서도 프루설타민이라고 해서 지용화된 비타민 B1이 있거든요. 이것은 운동 후에 쌓인 젖산과 뭐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비타민 E군과 셀레늄도 운동 후에 쌓이는 젖산과 아미노산 제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운동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양질의 것, 충분한 양을 드시면서 하는 건 운동 수행 능력, 근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인데요. 그럼 이런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도 언제 먹는지가 중요한가요? 뭐 운동 전후랄지? 그러지는 않아요. 아. 보통 비타민, 미네랄은 하루에 한 번 내지는 2번 섭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섭취를 하거나 아침, 저녁 섭취를 하는 건데 반드시 운동 전에 드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는 2번 이렇게 복용법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중 감량을 하면서도 단백질을 계속 먹어주는 이유는 이제 근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기본적으로 근육은요, 70% 정도는 수분으로 되어 있고 22% 정도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했을 때 초반에 살이 잘 빠지는 건 근손실에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근육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같이 빠지니까 그렇게 체중 감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함이니까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체중당 0.8g 정도로 섭취를 권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목적이거나 운동을 하면서 드실 때는 많게는 1.2g에서 1.8g까지 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 시에는 1.2g에서 1.4. 근데 근력 펌핑 목적으로 하는 근력 운동 위주의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1.4에서 1.8까지 증량을 하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단백질을 내가 얼마나 많이 충분히 먹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소변의 질소 균형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정상 이상으로 질소가 검출이 되면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다라는 뜻이고요. 정상 이하로 검출이 되면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소변 검사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몸무게에 맞는, 그리고 내가 하는 운동이나 다이어트 목적에 맞는 단백질 섭취 권장량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단백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닭가슴살인데요. 네. 저도 이제 직접 먹어봐서 아는데 이게 참 고역이거든요. 저 닭가슴살 대신에 뭐 단백질 보충제 이런 건 어떤가요? 닭가슴살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식단,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다 섭취하는 건데요. 그건 사실 말씀하셨듯이 너무 힘들잖아요. 단백질이 닭가슴살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소고기, 돼지고기, 해물류, 그리고 계란은 유제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식단으로 단백질을 충분한 양을 섭취할 경우에는
칼로리가 항상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닭가슴살 아니면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할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에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간식으로 뭐 빵이나 다른 걸 드시느니 차라리 단백질 파우더를 한 잔 타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안 먹는 것보다는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맞아. 그런데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어떤 걸 선택할지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운동 수행 능력 증진이나 근손실의 예방이라 하면 유청 분리 단백질을 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유청 분리 단백질, 그러니까 거기에 표기는 WPI라고 써 있는데 그게 흡수도 잘 되고 근생생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 체질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청 분리 단백질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권하고 있어요. 대두 추출물이나 아니면 쌀이나 조 추출을 해서 한 식물성 단백질을 권하고 있죠. 네. 자, 뭐 아미노산 제제라는 말도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들리는데요. 이건 뭔가요?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결국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아미노산 형태를 띠는데요. 요즘 단백질 보충제를 보시면 뒤에 아미노산 종류별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라는 건데 단백질 파우더만 드셔도 아미노산의 이제 섭취가 가능하겠지만요. 운동 수행 능력이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아미노산, 어떤 특정 아미노산은 좀 더 많이 먹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들어보셨을 텐데 아르기닌, BCAA 그리고 크레아틴입니다. 그 중에 그러면 아르기닌 복용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원래 아르기닌은 요소 대사, 그러니까 요소의 해독 능력이 있는 이제 그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르기닌이 왜 운동할 때 드시냐면 이 아르기닌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주고요. 운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켜요. 그리고 근육의 생성을 돕기도 하고 손상된 근 조직의 회복도 돕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고 성기능 장애,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인슐린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는 아르기닌 섭취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아르기닌을 얼만큼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병 치료 목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아르기닌을 상당히 많은 양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3g 하루에 3번, 최소 3g을 하루에 3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3g 정도를 드시거나 아니면 제품마다 좀 다르지만 제품에 써 있는 복용 권장량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중에 요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아미노산들도 그냥 가루 형태로 되어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그냥 믿을 만한 것들일까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가루 형태이든 알약 형태이든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또 용량이 증가됐을 때는 알약으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미노산을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이면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아르기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복용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막 40g 이상 드시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40g 이상 막 드시는 경우엔 아르기닌이 혈관 확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설사를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복용법을 준수하면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르기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BCAA도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나요? BCAA는 아미노산 중에서도 3가지 분주 세 아미노산을 일컫는 말이에요. 네. 거기에는 발린, 루신, 아이소루신이 있거든요. 네. 이 3가지 아미노산을 묶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 또한 근육 생성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근피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운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고 있고 단백질 분해를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들어도 운동하면서 드시는 걸
추천하겠죠. 그렇네요. 근데 이 BCAA가 꼭 알약이나 이제 보충제 형태로 드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류나 그 닭가슴살에도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 100g에는 BCAA 5.5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BCAA를 충분히 먹어야 될 경우 닭가슴살 100g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 남성 권장량은 12g이고 여성 권장량은 9g 정도 되고 운동 강도나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10에서 20g 정도 드시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따로 닭가슴살을 드시지만 따로 보충제를 권하기도 하죠. 네. 그 다이어트와 운동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크레아틴? 네, 크레아틴들 많이 복용하시던데 이건 효능은 어떻고 복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크레아틴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크레아틴을 복용을 권장하고 있어요. 단기간 내에 고강도 근력 운동.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그냥 약간 유산소 운동과 근손실을 예방할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한다면 크레아틴을 복용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고강도로 단기간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펌핑 시키고 싶으면 크레아틴을 복용을 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크레아틴은 다른 아미노산과는 다르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드실 때 첫 번째 5g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할 것. 세 번째 처음에는 복용량을 늘려서 섭취할 걸 권하고 있고요.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 아는 지인분도 크레아틴, BCAA, 아르기닌 다 섭취하면서 이제 몸을 만들었는데 걱정이 돼서 간 기능 검사와 신기능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복용을 권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드실 때는 검사 없이도 드실 수 있는데 복용법을 지켜주시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아미노산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요즘 광고 보면 왜 체지방 분해를 돕는 성분이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광고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드시는 것도 무방해요. 실제로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의 특징이 굉장히 비싸요. 당연히. 그런데 그 가격에 비하면 효과는 그렇게 탁월하거나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영양소나 식단은 다이어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막 돼서 드라마틱하게 돼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면 규칙성, 지속성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조해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그런 제품들은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와 운동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단과 영양소를 챙기지 않아도 운동 많이 하고 덜 먹고 하면 살은 빠져요. 그런데 좀 더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식단, 나한테 맞는 식단, 그리고 나의 운동의 목적과 강도와 시간에 맞는 영양소와 식단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비만센터에서는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다이어트 말고도 운동 식이요법 약물로도 절대 안 되는 초고도 비만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체중이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치료와 접근법을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아름 교수와 함께 다이어트 운동 효과를 위한 식단과 영양 처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운동 효과를 위한 식단과 영양 처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닥터 MBC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